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7년도 그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조사에서 파악된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42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약 67%에 불과하다. 예. 여전히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 빈곤층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절대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장애인들의 경우에 16.3%입니다. 반면에 전체 국민의 수급자 비율은 3.2%. 무려 5.1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장애인분들이 정말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좀 개혁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역 사회 활동과 문화 여가 활동을 넘어서서 교육과 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활동 지원, 이 바우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외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 참여도 하시고 문화 여가 활동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내가 교육도 받고 뭔가 직업 훈련도 받고 또 어쨌든 취업,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좀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좀 더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석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과 관련된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황, 장애인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순으로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영 교수님이 진행합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하실 윤상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100분 동안 말씀을 드릴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윤상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 100분이 상호 간에 많은 배움이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 담론의 검토, 장애와 관련된 패러다임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애 담론 중에서 오늘은 자립생활 이념 그리고 사회통합 이념을 중심으로 최근에 장애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들이 국제사회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변천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마지막 주제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담론의 검토입니다. 네, 장애 담론을 일단 좀 개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크게 이후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기 이전에 장애 혹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의 결과이다.
신으로부터 뭔가 버림받은 그런 결과다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잘 낫지 않는 그런 질병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럼 장애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산업혁명은 선생님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즉 노동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노동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이걸 더 이제 극단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그래서 장애인은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이니 사회에서 제거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우생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혹은 사회 진화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지배적인 인식에 저항하는 그런 담론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 저항 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세기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초유의 거대한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전쟁 그리고 또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부상을 당하여서 장애를 갖고 지역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갖게 된 장애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되묻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그들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혹은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장애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저항 담론의 본격적인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사회적 책임론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그럼 대표적인 장애 담론들은 어떤 담론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크게 약간 좀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분리냐 아니면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통합이냐 이런 서로 비교되는 담론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장애의 문제를 개인이 결국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되느냐, 극복해야 되느냐, 혹은 사회 혹은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뭔가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 담론의 관점은 이 장애의 문제를 누가 주도해서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전문가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재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가 아닌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당사자가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자립생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분리 대 노멀라이제이션, 개별적 모델 대 사회적 모델, 그리고 재활 모델 대 자립생활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리와 노멀라이제이션, 사회 통합은 어떠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진화론과 우생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을 주류사회, 지역사회에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주류사회와 뭔가 분리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을 살도록 하고 그 안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분리적 담론 하에서 많은 장애인 시설들이 혹은 의료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시설과 의료기관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모양새로 장애인들을 돌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분리적 방식의 환경은 대규모의 혼합 수용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하에서 장애는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나아가서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 그리고 지속적인 역할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인은 하급 시민 혹은 나태한 존재 혹은 아이와 같은 그런 지위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사회에서 가치가 절하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하는 담론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정상화 담론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정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쨌든 또 장애인을 약간 또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전제하는 그런 약간 좀 폭력적인 용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화라는 말보다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은 1960년대 후반 북유럽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대규모의 시설 보호로 인한 장애인들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노멀라이제이션은 무엇이냐? 이때 노멀은 아주 일상적인 평균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뭔가 지역사회와 분리된 환경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장애인 재활 그리고 교육과 복지 등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원리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담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전파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으로 더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의 사회 통합 이념에 기여한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회 통합과 그럼 사회 참여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키백과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사회 안에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회 통합인데요. 저는 이 사회 통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사회 참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social participation인데요. 이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회 통합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하면 이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 내가 한 시민으로서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면 투표하는 것, 혹은 노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떤 사적 사회 활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사교 클럽에 참여하는 것, 친목 모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사적 사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미국에 전파가 되면서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으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어서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이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역할 강화 이론에서 강조하는 건 결국 장애인들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회 문화에서 가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역할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가능한 많이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가치 절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장애인들이 이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들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가치가 절하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편견들을 바꾸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인식 개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가치 절하된 존재로서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그 인식을 바꾸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치는 장애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뭔가 그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하는데 필요한, 장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애인의 역량을 상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회적 역할 강화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장애 담론의 비교 두 번째는 개별적 모델이냐 아니면 사회적 모델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관한 얘기들은 아마 이 또 강의를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 심층적으로 아마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일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개별적 모델에서 바라보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개인의 비극으로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인의 문제로서, 그건 특히 이제 의료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서 여겨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의료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인 치료와 어떤 그런 치료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어떤 치료 프로그램에 순응하고 적응해가고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개별적 모델에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동등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동등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못한 그 원인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환경 자체가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장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사회적 모델에서는 결국 사회를 바꾸는 게 주요한 과제인 것이고요. 그런 사회를 바꿔가기 위해서 사회 행동, 어떤 운동과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을 개조하는 것에 어떤 해결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애 담론은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또 질병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럴 때 결국 이 장애 문제 해결을 주도자는 결국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뭔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재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런 재활 계획에 근거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잘 순응하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재활 모델인 것이죠. 반면에 자립생활 모델은 이 장애 문제 해결을 전문가가 아닌 장애 당사자가 갖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문가는 일종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주도해서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문제 인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에 있지 않고 이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 모델에서는 그런 환경을 바꿔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연장선에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립생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역시 이 부분도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다 아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장애인 복지 주도적 역할이 재활 전문가에서 장애인 당사자로 이전되어가는 사회적 현상, 그 운동을 자립생활이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생활 모델이 지향하는 것은 장애 문제를 장애 당사자가 주도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즉, 권한을 장애인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의 배분과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의 전반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권,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정치적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 자립생활은 또한 이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에 새롭고 주목할 만한 철학적 사상을 자립생활이 내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까 사회적 모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손상이 본질이 아니라 그런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상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동등한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누리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자체가 바로 장애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자립생활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이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립생활이 이렇게 정치적 차원, 이념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립생활 이념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의 어떤 운영 원칙으로서, 철학으로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담론, 패러다임, 이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에게 필요로 정책과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천적 차원에서 자립생활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제 자립생활의 의미를 한번 좀 음미해 보면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립생활에서 이제 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independence라고 하는 거죠.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립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럼 어떠한 타인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건 장애가 없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타인과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타인과 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또 이 세계가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립은 의존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본래적 속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자립의 본질은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즉 자율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율성은 무엇이냐? 자율은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개인이 자신과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맞춘다면 자율은 장애, 치매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결정을 내리거나 처음부터 타인에 의해 본인의 복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원조를 위해서는 자기결정이라는 전제하에 더해지는 타인의 도움까지 자율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받는 자율까지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원받는 자율, 지원적 자율성,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런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토대 위에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런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분들, 특별히 어떤 지적 부분에 있어서 손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자율의 개념이 한층 더 확대되어져서 지원받는 자율의 개념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좀 자율성을 좀 올바로 좀 인식을 할 때 자립생활의 의미가 우리가 좀 제대로 개념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립생활 운동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생활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많은 이제 운동들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1960년대에 본격화된 시민권 운동, 뭐 민권 운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소비자 주권주의, 소비자 주권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서비스,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혜적 조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비자의 권리로서 시민이 마땅히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야 될 일종의 어떤 서비스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비자 주권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조운동. 장애인 자조조직으로서 자립생활센터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 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정부에 제공하지 않는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립생활센터가 바로 대표적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장한 스스로의 문제, 당사자들이 스스로 뭔가 이제 어떤 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탈의료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이제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탈의료화, 그 다음에 어떤 셀프 케어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자립생활 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립생활 운동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역시 뭐 탈의료와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의료적 모델, 장애를 여전히 환자 취급하는 것, 거기에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자의 역할, 역시 환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의료적 모델로 개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과 자신에 대한 책무를 면제받는 그런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완전한 사회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환자 역할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시설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이런 운동들이 역시 또 자립생활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흐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 자립생활 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일리노이 대학 장애학생 프로그램이 자립생활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요. 1971년 전 세계 최초의 자립생활 센터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생겨나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재활법에 근거해서 이 자립생활 센터가 제도화되었고요. 이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립생활 센터가 연방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미국에 이제 많은 그런 지역 단위에서 자립생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자립생활 운동이 언제부터 그럼 본격화되었을까요? 한국에서는 1993년 한국장애인연맹 DPI 코리아가 ADA의 충격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자립생활 이념이 처음 소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ADA는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죠.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든 국가가 미국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이제 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준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일본에서 먼저 이 ADA 충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이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이제 한국어 번역본이 이제 ADA 충격으로 한국에 소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책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한국의 자립생활 어떤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역사적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2000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립생활센터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서울시가 먼저 자립생활센터에 어떤 예산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중개기관으로 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16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227개소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27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 군, 구 행정 단위에 1개 이상의 센터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런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요소는 무엇이냐? 이제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가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개별적인 통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자 혹은 기관을 고용하고 혹은 해고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장애인 당사자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의 가치는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자, 정책 결정과 운영상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 또 서비스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역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 장애 영역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립생활 이념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주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로부터 이것이 이제 이런 이념이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서비스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자립생활 이념은 이제 신체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까지 적용돼야 될 어떤 공통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나 정신 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의 어떤 그 궁극적인 지향 정도 자립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 다섯 번째는 동료 역할 모델이 있습니다. 자립생활 운동에서는 이 동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어라고 하는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조의 제공자가 됩니다. 즉 나보다 먼저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러한 장애에 대해서 이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동료가 이제 장애를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 훌륭한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립생활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독립, 자립의 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립생활 운동에서 핵심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들은 정보 제공과 의뢰, 그 다음에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그리고 권익 옹호입니다. 이런 핵심 서비스에 더해서 또 활동보조 서비스라든지 주택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차원의 어떤 권익 옹호 활동, 그리고 자립생활 이념은 닫힌 이념이 아니라 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이념이다. 즉 상시적이며 열려있는 서비스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자립생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장애 담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주제는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장애인 복지 현황입니다. 자, 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현 주소를 다른 국가와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지표 혹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은 예산입니다. 즉, 한 국가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국가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 또 이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이제 파악할 수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장애인 복지 예산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부처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 외에도 뭐 고용노동부, 또 교육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타 부처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만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예산은 1981년 14억 원에서 2021년 올해 3조 6,78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몇 배 증가했는지를 계산해 볼까 하다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계산하진 않았는데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예산이 한 40년이 지나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OECD 국가들 간의 장애인 복지 지출을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게 되냐면 그 국가의 국내 총 생산, GDP 중에서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국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OECD 통계가 2015년 기준 통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 기준이 가장 최근 데이터였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OECD 국가 평균은 1.9%. 3배 넘는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지출이 많았던 국가는 덴마크로서 4.4%였습니다. 어쨌든 총량으로 볼 때 굉장히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이제 우리가 좀 비중을 살펴보았고요. 이 장애인 복지 예산을 크게 또 구분을 하게 되면 현금 급여, 즉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에 지출되는 현금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보조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각종의 또 거주시설 운영, 기타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현물급여,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를 59.1%를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현금급여의 13.6%를 지출했습니다.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장애인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한 급여인 장애연금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연금도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연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장애연금의 비중이 33.3%, 다른 국가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역시 장애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을 이렇게 좀 그래프로 좀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좀 한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터키 다음입니다. 예, 터키가 가장 이 막대 그래프가 낮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코리아가 0.6%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 덴마크가 4.5% 약간 넘네요. 요거는 이제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통계는 2015년 이제 표여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이 1990년부터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90년도에 0.3%였던 것이 2000년도에 0.4, 그다음에 2005년에 0.5, 2005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2006년도에 0.6, 그리고 2014년, 2015년 모두 0.6.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로는 한 15년, 한 10년 동안은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예산이 그동안에 뭔가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은 늘어났어요. 새로운 어떤 그런 서비스나 또 급여들도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의 총량은 늘어났는데 전체 GDP가 같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GDP에서 장애인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OECD 평균을 보시면 OECD 평균은 90년 이후로 2005년까지는 2.3%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훨씬 더 장애인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국이 더 복지에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럴 때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은 그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아직 한국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역시 또 표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OECD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3만 불에 도달했을 때 3만 불이었던 그 해에 장애인 복지 지출, 전체 GDP에서 장애인 복지에 얼마만큼 지출했는지를 살펴봤더니 2.58%였어요. 그러니까 3만 불, 1인당 GDP가 3만 불이었던 그 해에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GDP 대비 2.58%를 장애인 복지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대략 한 2014년도가 이제 뭐 3만 불에 육박했던 그 해였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는 0.6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3만 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가 3만 불이었을 때 쓰는 그런 장애인 복지 지출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뭐 경제적으로 뭔가 여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이제 표들은 뭐 이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이렇게 좀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좀 비중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역시 뭐 비교해 보나 마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그 외에 다른 좀 장애인 복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또 다른 국가들을 좀 한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이 비교에 나오는 어떤 그런 통계들은 대략 한 2010년 정도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통계이긴 한데 이게 이제 OECD 국가에서 이제 이런 국가들 간의 장애인 정책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 이후로 이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조금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한 10년 전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예산에 이어서 좀 살펴볼 지표는 장애 출연율입니다. 장애 출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OECD 회원국들은 평균 13.8%의 출연율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 역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장애 인구의 비율이 낮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꼭 질문하는 질문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장애인 출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까요? 장애의 원인은 크게 질병 아니면 사고입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 원인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의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0%는 다 후천적 원인, 즉 사고 아니면 질병이에요. 그중에서 질병의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장애 출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도 잘 당하지 않고 질병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장애 출연율의 차이는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그 차이입니다. 다른 국가들 경우에는 장애를 굉장히 관대하게 정의한다. 넓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장애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장애의 종류, 장애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장애 출연율이 낮은 합리적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소득 수준, 전체 국민 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OECD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 평균 소득 대비 한 85% 정도의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0%, 좀 더 낮은 거죠. 역시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빈곤율. 이 빈곤율은 정말 어떤 생계가 이제 그 위협받는 그런 분들이죠. 경제적 어려움을 아주 극심하게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OECD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평균 22.1%. 근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5.6%. 즉 전체 장애인 중에 약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빈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률. 또 많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어떤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일을 통해서 어쨌든 또 경제적 필요를 어쨌든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통해서 뭔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 또 나아가 자아실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 장애인 고용률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OECD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43.6%. 그 다음에 EU 회원국들로 좀 약간 좀 다시 구분해 보면 47.9%.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4.7%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OECD 회원국들보다 약간 더 고용률이 높아요. 이것은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약간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 또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취업해 있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의 질이 과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일하고 계신가?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 고용률이 그나마 좀 높게 나타난 또 한 가지 원인은 결국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 정부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 이런 현금급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 소득 보장의 수준이 우리는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장애인들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비자발적인 어떤 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저는 또 하나의 아주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역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그 숫자도 OECD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평균 5.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하다. 그래서 역시 아주 현저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야 하는지, 약간 좀 거시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한번 좀 되짚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장애인 정책을 비롯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먼저 이제 등장했고 또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구의 역사, 서구의 어떤 일반적 이 복지의 역사를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산업화와 재분배 역사와 전망이라고 한번 좀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시기적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기적 구분은 산업혁명을 좀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시기적 구분을 했습니다. 즉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 산업혁명의 발전, 즉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사회 혹은 어떤 이제 그 노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은 어떠한 취급을 받아왔는지,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스티븐스의 증기 기관으로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대략 한 18세기에 시작을 했고요. 이 당시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라고 하면 기계가 발명되고 이제 공장이 탄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 면방 직업들이 아주 주요한 산업이었고요. 혁신적인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어떤 산업화의 동력을 확보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지위 혹은 정체성은 말 그대로 자본의 착취의 대상이었죠. 우리가 보통 생산의 3요소 하면 자본과 노동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 자본과 노동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가가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서도 쓰고 최저임금도 있고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산업화 초기만 하더라도 전혀 그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근로시간과 형편없는 임금을 감내했던 것이 당시의 노동자의 일상적 모습이었다. 그야말로 생산수단에 불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까 제가 장애 담론할 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뭔가 노동이 중요한 시대, 이제 공장 등이 등장하고 산업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인간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분들은 그런 노동력의 관점에서 굉장히 아주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생산할 수 없는 존재, 생산 무능력자, 결국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당시 어떤 장애인의 일반적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복지 정치가 등장을 합니다. 즉, 이 산업화가 초래한 이런 많은 문제, 빈곤과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결국 국가와 사회가 이제 뭔가 이거를 집합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 복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복지 정치가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발전했느냐? 사실 1차 산업혁명 이 시기엔 사실은 복지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 복지 국가다. 복지 국가 이전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대략 이 시기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그런 걸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시기의 이제 기술적 특징은 전화가 발명되었습니다. 소실 통신망이 이제 구축되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또 이제 어떤 동력의 개선과 또 그 작업 공정에 있어서 어떤 분업화, 그다음에 표준화 공정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체제가 2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럼 노동자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느냐? 노동자들은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생산자이자 동시에 그런 본인이 참여해서 생산한 품목을 소비해야 되는 또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주어졌습니다. 즉 대량 생산 상품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역시 또 이제 뭐 임금을 또 그나마 어쨌든 적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이 계속 올라갔던, 즉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장애인은 그러면 어떤 또 지위를 이제 갖게 되었을까? 이 시기에 이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 아까 제가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세계 1차, 2차 대전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20세기 우리가 전반부에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이후에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애인들에게 어떤 제공되었던 정책과 서비스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의료적 모델, 즉 의사로 대표되는 그런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뭔가 장애인들은 그 진단받고 그분들이 수립한 원조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순응해야 되는 존재, 수동적 존재로 주로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복지는 그야말로 정말 복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 국가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각종의 사회보험, 또 공공부조, 또 사회수당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그 틀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3차 산업혁명. 이제 3차 산업혁명은 1차 정보혁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이제 20세기 후반입니다. 대략 한 1980년대, 90년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기술적 특징은 컴퓨터, 우리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 과거의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건 개인용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이즈의 기업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였고요. 근데 이 PC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 후반, 이제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IBM 이런 이제 컴퓨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인용 PC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또 모든 어떤 그런 컴퓨터와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구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혁명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 영역을 놀라울 만큼 바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생산이 자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공장에서 이제 로봇, 공장에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로봇들이 속속 등장을 했고요. 이런 생산 자동화가 되게 되면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경제는 성장하는데 그 성장한 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 1차 정보혁명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기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혹은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봇이 등장하면서 생산자로서의 이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고용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그러면서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일자리 감소, 그다음에 임금, 실질 임금도 하락하고, 이게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임금은 전년 대비 오르긴 합니다만 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은 임금은 오르지 않은 것, 혹은 임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들은 사실은 90년대 들어와서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죠. 이런 어떤 노동자가 굉장히 고용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장애인들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는 열악해졌지만 장애인들의 지위는 반면에 약간 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여전히 의료적 모델이 주도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시기에 들어와서 장애인 모델은 사회적 모델이 보편적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가서 자립생활 모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장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 우리 사회를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사회 통합, 사회 참여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해지기도 했었죠. 네. 이 당시에 그런 복지 정치는 복지국가의 위기입니다.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시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어쨌든 또 그 고용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정부가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많아야 즉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세금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재정이 과거만큼 넉넉해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반면에 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같은 실직자들을 위한 복지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인구 고령화이죠. 이 시기에 이제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는데 결국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당장 생산 인구가 감소하죠. 즉 일할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도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도 줄고 있긴 합니다만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인구가 줄고 부양을 받아야 될, 즉 복지의 어떤 대상이 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요 복지국가, 현대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혹은 2차 정보혁명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21세기 초반, 지금 당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4차 산업혁명 참 여기저기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가 통합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통합되는 그런 세계이고 이것은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등에 기반한 자동화의 고도화로 이제는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사회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겠습니다만 총량을 비교해 보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소외,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고용에 있어서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복지 정치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떤 복지 패러다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죠. 이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어쨌든 일한 만큼 뭔가 임금을 받고 또 그 부족분을 뭔가 국가에서 채워주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복지가 운영이 되어져 왔는데 즉 지금까지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기반해 있는 복지였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 소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소득은 1차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소득에 기반한 복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본소득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좀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고 또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기본소득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서구의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 그럼 한국의
복지의 역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한국은 굉장히 압축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의 산업화와 복지적 대응의 역사를 20세기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1차, 2차, 3차, 4차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자, 1차에 해당하는 시기는 1945년에서 1961년, 즉 한국 해방,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좀 구분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61년까지 이승만 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정치 경제적 특징이라고 하면 전근대적 가부장적 정권 하에 경제는 원조 경제였다. 사실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경제 토대를 마련할 수 없었던 시대였죠. 외국 기관들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차관에 의존했던 경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노동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산업 예비군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당시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설 복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개념조차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시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고아들을 이제 수용 보호했던 고아원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기는 1961년에서 87년의 시기와 그다음에 88년에서 97년의 시기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1년에서 87년 역시 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와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던 제5공화국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을 했던 시대였고, 국가와 자본의 동맹하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반한 그런 고성장 시대였다. 사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 저희 아버지 세대일 텐데, 근데 사실은 정말로 저임금과 어떤 그런 또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런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사실은 정말 헌신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의 어떤 대우는 정말 열악한 저임금이었고요. 하지만 또 계속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 중심의 최소한의 공공복지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년에서 97년 이 시기 이제 어떤 그 군사정부가 아닌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대통령이 선출된 대략 한 10년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는 약 10년 정도의 시기인데요. 아마 이제 저랑 아마 비슷한 연배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이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아마 충분히 기억이 나실 텐데, 87년 어떤 민주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어쨌든 정치적 어떤 그런으로는 굉장히 어쨌든 민주화가 이제 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노조에 가입한 그런 근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이 시기는 뭔가 국가와 자본이 뭔가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좀 양보를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어떤 굉장히 좀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임금 인상이 그래도 좀 이루어졌던 시기이고, 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또 기타의 복지가 또 확대되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의 시기는 이제 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부터 대략 한 2016년 이제 노태우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어떤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본격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생산 자동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서구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이 어떤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 비정규직 확대, 실질 임금 하락,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제 본격화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는 약간 좀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 또 새롭게 생겨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그 이전 박근혜 정부나 또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뭔가 이 복지에 그리고 어쨌든 또 국민의 어떤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좀 억제하겠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그다음에 뭐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연금, 아동 대상의 아동수당과 같은 이런 사회수당형 급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기치 못한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를 작년부터 경험하면서 사실은 정부가 원래 지금 애초 목표한 대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한 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한국의 복지 역사에 이어서 한국의 그럼 장애인 복지 역사는 또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는지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요. 자, 한국의 장애인 복지 역사 역시 크게 한 4시기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1.0, 1기 시기는 역시 해방부터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해가 1981년입니다. 그래서 해방부터 81년 이전까지의 시기가 1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저는 이 각각의 시기별로 이 장애인 복지를 좀 크게 좀 구분해서 소득보장, 이때 소득보장은 이제 주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현금급여와 그 다음에 고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도 지원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현금급여 플러스 그 다음에 고용정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또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장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이죠. 또 사회 서비스는 또 크게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가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주시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1기는 사실은 소득보장은 전무합니다. 뭐 급여 없었고요. 장애인 어떤 고용정책 전무했습니다. 재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 이때 장애인 시설들은 과거에 이제 한국전쟁 때 굉장히 많이 생겨났던 이 고아원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 그 고아원들이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시기를 장애인 복지 2.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시기의 소득 보장은 자, 장애 수당,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장애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호 고용, 장애인들을 뭔가 좀 이제 그 비장애인들과 아까 좀 분리된 일터, 그런 이제 보호 고용 프로그램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를 채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 또 재가 서비스,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또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아보라면 장애인 복지관이죠. 장애인 복지관이 바로 1980년대 초반에 지금 서울 장애인 복지관이 1호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그 복지관이 생기면서 이제는 뭐 전국 모든 시군구에 하나 이상의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복지관 혹은 뭐 수어 통역 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또 점자 도서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기관들이 이 시기에 아주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시설에 생활하고 계시는 거주시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시기에 저는 이 시기에는 거주시설에 있어서는 전문화를 추구했던 시기이다. 전문화. 과거에는 뭔가 이제 그냥 장애인들 그냥 다 그냥 뭐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집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혼합 수용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뭔가 좀 장애의 특성을 좀 장애의 어떤 유형을 좀 구분해서 뭔가 시설을 좀 재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활, 그 다음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홈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에 또 90년대 후반에 뭐 장애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보증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기관들로 하여금 시설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그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제대로 시설을 또 투명하게 또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 거주 시설도 이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나름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운영이 좀 투명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제한적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를 추구했던 시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 3.0의 시대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소득보장은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급여가 2010년부터 지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고용이 아닌 지원고용,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의무고용제도에 있어서 적용 제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일할 수 없는 직종을 아예 따로 지정해 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적용 제외가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장애인분들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그런 전문가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기관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그런 지역사회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같은 이런 새로운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 자립생활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했던 그 서비스가 어떤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전국적인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은 이 시기에는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서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시설이 뭐 100인, 200인 이상, 사실은 거의 뭐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대규모의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소규모화, 30인 이하의 시설로 이렇게 소규모화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시설의 어떤 인권을 또 이제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권지킴이단들이 발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기는 소득보장의 확대와 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권리 강화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4.0은 사실은 뭐 저의 그냥 전망이고 바람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한 것입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그럼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될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장애인 복지 국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연금이 굉장히 역할이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저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연금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뭐 장애 기준, 엄격한 기준 좀 완화시키고, 다양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금도 물론 의미 있는 제도이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급여 지급을 통해서 정말 일하기 힘든 장애인분들이 이런 장애 급여만을 가지고 충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률 상향할 필요가 있다. 마침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의무고용률, 현재는 공공은 3.4, 민간은 3.1%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일단 공공이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3.8%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보장과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자, 일하는 장애인분들이 사실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도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임금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금 보조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장애인이 뭔가 그 서비스의 어떤 주체로서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사회 서비스도 좀 그렇게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재편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개인 예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또 최근의 흐름은 이제는 탈시설을 얘기하고 있죠. 예, 탈시설 혹은 거주시설의 어떤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거주시설들이 정말 집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좀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하면 장애인 복지 4.0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의 어떤 목표는 충분한 소득 보장과 이용자 주도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좀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놓여져 있는 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하고 현재 장애인 정책은 어떤 수준인지를 좀 총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말 열악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한국의 경우에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이 고용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즉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사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장애인보다 더 나은 수준의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장애인일 텐데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지금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장애인분들은 더 큰 위협과 더 큰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충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 쪽에서는 장애인 연금, 뭐 기타 등등 활동 지원 서비스 또 의무고용제도의 어떤 점진적 상향 등을 통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또 소득의 양극화의 추이 또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7년도 그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조사에서 파악된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42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약 67%에 불과하다. 여전히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 빈곤층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절대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장애인들의 경우에 16.3%입니다. 반면에 전체 국민의 수급자 비율은 3.2%, 무려 5.1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장애인분들이 정말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2007년 이후에 이 활동보조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면서 이 활동보조 서비스는 정말 그야말로 이 장애인 자립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서비스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대상도 늘어나게 되고 또 서비스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조사해본 2018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서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무려 3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사업, 단일한 서비스가 전체 복지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아마 2021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 비율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 지원 서비스 어쨌든 늘어난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더 좀 개혁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역사회 활동과 문화 여가 활동을 넘어서서 교육과 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활동 지원, 이 바우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외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 참여도 하시고 문화 여가 활동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내가 교육도 받고 뭔가 직업 훈련도 받고 또 어쨌든 취업,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좀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좀 더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어떤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그런 과제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애인 정책을 크게 범주화하면 장애인 고용 정책, 그 다음에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 그 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 서비스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정책이 상호 간에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방향성을 좀 설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인 소득보장제도와 고용 서비스가 상호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치로서 소득보장과 고용 서비스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일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장 제도로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급여 수준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 정말 어느 정도 근로할 능력이 있고 근로의 의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분들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즉 노동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소득보장제도와 고용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참여를 제고하는 서비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생산 활동으로 좀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사회 활동과 문화 여가 활동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뭔가 교육과 또 취업에 있어서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앞으로의 이제 장애인 정책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제 그 내용은 주로 분배 혹은 보상 위주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 경제적으로 좀 보상해 주는 것, 뭐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의무 기준을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이제 연계해 주는 것, 그런 분배와 보상 위주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이제 장애인 정책은 그런 분배와 보상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이 그 가치 절하된 그 역할, 그 절하된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인정 정책, 그 다음에 뭔가 정치에 있어서의 뭔가 장애인의 어떤 대표권을 확보해주는 대표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이 균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결국 목표로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충분한 소득 보장과 그 다음에 어떤 고용률의 제고를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 정책, 장애인의 뭔가 이렇게 가치 절하된 존재 취급을 받는 것, 이런 이 인정 정책에 있어서는 가치 절하된 지위를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장애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 비정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인분들이 뭔가 비장애인과 함께 만나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참 중요한 것이죠. 활동 지원 서비스 더 확대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설 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지역사회의 어떤 공간에서 뭔가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 참여하는 이런 탈시설을 또 저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 및 여가 확대, 장애인들의 어떤 다양한 또 문화적, 여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기관들이, 서비스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 정책,
장애인 당사자로서 뭔가 그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합당한 대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정권. 여전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면 투표율이 낮습니다. 참정권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국회 및 지방의회 장애인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 단계, 정책 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분배 정책과 인정 정책과 대표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 말씀드리면 일단 장애인 고용률 더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좀 약간 현재 등록 장애로 국한되어 있는 이런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대상을 등록 장애를 넘어서서 뭔가 좀 잠재적 장애인, 예외적 장애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15개 장애 범주 바깥에 있는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15개 장애 범주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뭔가 좀 불편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함께 좀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1차적으로 어떤 고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뭔가 이분들이 뭔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3.8%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뭐 5% 혹은 6%가 일반적입니다. 더 좀 우리가 좀 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률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4차 산업혁명 그런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일터를 이제 어쨌든 일을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좀 창출해서 그런 어떤 한계 계층에게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도 더욱더 더 많은 그런 재정 일자리, 공공 일자리가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의 사례를 좀 참조해 볼 때 현재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기준을 더 완화해서 단계적으로는 30인 이상까지, 현재적으로 50인 이상만 지금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인 이상까지 더 낮추어서 보다 많은 그런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뭔가 어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민간에서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를 완충하는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공공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선진화인데 소득보장 체계 선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정말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정말 개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급여 수준을 인상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가급여는 경증 장애수당과 통합해서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를 분리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즉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 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으로 이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의학적 기준만으로 장애연금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능력에 초점을 둔 평가로 좀 전환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입 전 장애 악화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금은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개혁 조치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현재 1, 2급 및 3급 중복까지만 장애인연금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 내년도에 이제 등급제가 또 그 등급제 폐지가 이제 장애소득보장제도에 적용이 될 텐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아마 3급까지는 지금 단일 상급은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일 상급 분들도 어느 정도 아마 일부는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장애급여의 충분성, 그리고 급여의 충분성, 어쨌든 급여만으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액 더 좀 인상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 장애인연금의 지급 수준을 다른 국가와 한번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국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지금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 연금의 지급액이 이제 그 17만 7,232엔인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 그 국가의 일본의 최저임금 대비 약 45.8%.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금 장애인연금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독일은 한 27.8%, 네덜란드는 무려 75%, 프랑스는 한 55%, 호주가 26.5%, 그다음에 미국이 50%, 우리나라의 경우가 14.3%. 그러니까 각국의 장애인연금의 지급 수준을 그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좀 나름 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가 비용 급여로서 지금 뭐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역시 뭐 지급받는 분도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추가 비용,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100% 보전을 못하고 있는 아주 낮은 금액만 지급하고 있어서 추가 비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저의 좀 제언은 이렇게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어떤 적극적 연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능력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또 장애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상황, 또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사실 이분들은 뭐 고용의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에게는 정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주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일과 또 이 소득보장을 약간 그 양립을 통해서 소득보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근로능력에 정말 거의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개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좀 이제 그 제안 드리는 것은 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수당과 장애인 장려세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급여입니다. 보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사실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그런 의미의 수당인데 이런 보호수당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장려세제,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또 장애인이 자기 소득 중에 일부 그런 또 자산 형성 지원 제도와 함께 뭔가 좀 어떤 그런 세금을 좀 환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는 어쨌든 작년 말에 이제 65세 이상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부가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좀 더 좀 해야 할 어떤 그런 과제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24시간 정말 그런 상시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좀 중요하게 좀 정책 당국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0분 정도에 걸쳐서 좀 그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위반 과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쪼록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